가족 간 안전한 자산 이전 세금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한 현명한 전략. 가족을 위한 마음, 세금으로 돌아오다. 세월이 가르쳐준 참된 지혜는 가족의 소중함과 평생 모은 재산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영상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주제로 말씀드릴 텐데요.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35년간 근무하고 현재는 재정건강 컨설팅을 진행하는 김현기입니다. 오늘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로 시작할까 합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83살 방영호 할아버지의 사연입니다. 방 할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근무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 5억 원을 아들에게 이체해 줬을 뿐인데 갑자기 날아온 2억 원의 세금 고지서에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셨답니다. 방 할아버지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아직도 가슴이 떨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아들 돕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이런 벌을 받아야 하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셨습니다. 평생 세금 꼬박꼬박 내며 살았는데 내 아들 주는 돈까지 세금을 내라니. 이게 말이 되나 싶었지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기도 분당에 사는 75살 김영수 할아버지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자녀의 전세금을 지원하려고 3억 원을 보냈다가 6천만 원의 세금 폭탄을 맞으셨지요. 그 세금 고지서를 받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여러분도 가족 간 돈을 보내다가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정부의 세금 정책이 강화되고 가족 간 자금 이동에 대한 감시의 눈초리가 날카로워지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가족 간 자금 이동 관련 세무조사가 3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위험성이 커진 것이죠. 서울 강동구에 사는 76살 박미영 할머니는 요즘은 자식들 용돈 주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어요. 혹시 세금 문제가 생길까봐 마음이 불안해요. 이처럼 많은 분들이 가족을 돕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세금 문제 때문에 망설이고 계십니다. 비단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도 부모님께 받은 지원금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까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대전에 사는 45살 이준호 씨는 부모님께서 주택 구입 자금을 도와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세금 문제가 생길까봐 정말 걱정됩니다. 이런 불안감은 정말 많은 가정에서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그 불안한 마음 정말 너무나 이해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지만 이렇게 가족을 돕는 마음마저 세금으로 물어내야 한다니 억울한 마음이 드시죠? 충청남도 천안에 사는 77살 정동수 할아버지는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그걸 내 자식에게 주는데도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야 한다니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 속담에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이 열린다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35년간 근무하며 수천 건의 세무 사례를 직접 다루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적절한 방법을 알면 세금 부담 없이도 가족을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정보는 국세청 내부에서도 공공연하게 알려진 완벽하게 합법적인 방법들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가족에게 돈을 보내도 세금 걱정 없이 안전하게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비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정보는 일반 세무사들도 잘 알려주지 않는 실무 경험에서 나온 귀중한 내용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82살 황순자 할머니는 세무사에게 물어봐도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받았는데 이런 방법이 있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세무사들이 기본적인 세금 규정만 알려줄 뿐 실제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은 잘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지만
불필요한 세금까지 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80살 박영수 할아버지는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하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약하는 건 현명한 일이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은 현명한 재정 관리의 기본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78살 정미 할머니는 손주 결혼 자금으로 3억 원을 지원했다가 증여세 5천만 원을 추징당해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손주 결혼한다고 기쁜 마음에 도와줬더니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라니 정말 억울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불과 2주 만에 세무서에 적극 대응하여 납부 세액을 90%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미 할머니는 이런 방법을 미리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세금 걱정 없이 손주를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이제라도 알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며 안도하셨습니다. 세금 문제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세금 고지서가 발부되면 대응하기가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사는 74살 김영철 할아버지는 세금 폭탄 맞기 전에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아쉬워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그런 아쉬움을 느끼지 않으실 겁니다. 세무조사는 무서운 폭풍처럼 언제든 여러분의 가정을 강타할 수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81살 이정호 할아버지는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죠.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이런 폭풍 속에서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제가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직접 경험한 세무조사는 1000건이 넘습니다. 모든 세무 공무원들이 악의를 가지고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도 규정에 따라 일할 수밖에 없고 최근에는 세수 확보에 대한 압박이 커져 더욱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족 간 자금 이동으로 인한 세금 추징 사례는 매년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국세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가족 간 거래는 일반 거래보다 3배 이상 면밀히 조사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위험도가 높은 영역인 것이죠.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 세수 확보를 위해 정부가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곳이 바로 가족 간 돈의 흐름입니다. 광주에 사는 72살 박순자 할머니는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우리 같은 서민들 호주머니를 더 뒤지는 것 같아요. 물론 정부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현명한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가족에게 돈을 보낼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그냥 계좌 이체로 송금하시나요? 아니면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시나요? 부산에 사는 77살 최병호 할아버지는 현금으로 주면 세무서에서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손주가 그 돈을 은행에 입금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두 방법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만 적절한 방법으로 활용한다면 안전하게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안전한 가족 자금 관리의 5가지 원칙을 꼭 기억해 두세요. 첫째는 적절한 증빙 자료 관리의 원칙, 둘째는 법적 허용 한도 활용의 원칙, 셋째는 차용증 활용의 원칙, 넷째는 분산 관리의 원칙, 다섯째는 목적 명확화의 원칙입니다. 이 5가지 원칙만 잘 지켜도 세무조사에서 90% 이상 안전할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84살 이순자 할머니는 이 원칙들을 적용한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자식들 도울 때 세금 걱정 안 해도 되니까요. 여러분도 이 원칙들을 배우고 나면 가족을 돕는 일이 훨씬 마음 편해질 것입니다. 세금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처음 국세청에 입사했을 때는 복잡한 세금 규정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 많은 법령과 조항들, 그리고 끊임없이 바뀌는 세법,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76살 박명자 할머니는 세금 서류만 봐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고 하셨는데 정말 공감합니다.
하지만 35년간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세금 문제는 미리 알고 대비하면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복잡해 보이는 매듭도 올바른 방법을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것처럼 세금 문제도 핵심 원리만 알면 누구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막연한 두려움 충분히 이해합니다. 수원시 영통구에 사는 75살 이상철 할아버지는 매달 손자에게 30만 원씩 용돈을 보내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손주 용돈 보내는데 이게 웬 세무조사냐? 하지만 제가 알려드릴 증빙자료 관리 방법을 활용해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작은 습관 하나로 이렇게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수십 년간 국세청에서 일하며 직접 보고 경험한 실전 지식입니다. 법률에 정통한 변호사나 세무사들도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현장 경험이 없으면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자, 이제 함께 세금의 폭풍으로부터 우리 가족의 자산을 지키는 방법을 배워볼까요? 이것이 제가 35년간 국세청에서 일하며 깨달은 진정한 세금 지혜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지금 저는 이 귀중한 지식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내 가족의 재정 건강은 결국 나 자신이 지켜야 합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는 이 중요한 일,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죠.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투자하신 것이 앞으로의 재정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세금 없이 가족을 돕는 두 가지 핵심 원칙. 요즘 정부가 왜 세무조사를 그렇게 강화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바로 세금 부족 때문입니다. 최근 2년간 무려 90조 원에 가까운 세금 펑크가 발생했습니다. 그야말로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국가 살림살이가 파탄 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정부는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울산에 사는 78살 김영호 할아버지는 뉴스에서 세금 부족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철렁한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불안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정부가 세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수록 국민들의 세금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특히 올해 5월부터 시행되는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 들어보셨나요? 이 제도는 세무원이 추징한 세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니 세무공무원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81살 박정수 할아버지는 세무서 직원이 내 통장을 들여다보는데 이제는 포상금까지 받는다니 정말 무섭다. 과거에는 세무공무원들이 그저 직무를 수행하는 차원이었다면 이제는 개인적인 경제적 이득까지 걸려 있어 더욱 적극적으로 세금을 추징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이제 세무공무원들은 여러분의 세금 내역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것입니다. 어떤 세무공무원은 이 포상금을 받기 위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무조건 세금을 추징할 것입니다. 국세청 내부에서는 의심스러운 거래는 일단 과세하고 나중에 납세자가 입증하도록 하라는 실무 지침이 있다고 합니다. 제 동료 중 한 명은 퇴직 전 마지막 해에 포상금만 1,5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금 추징에 대한 인센티브가 커진 것이죠. 예전에는 타협의 여지가 있었지만 이제는 훨씬 더 엄격한 과세가 예상됩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대전 유성구에 사는 79살 최영자 할머니는 딸에게 보낸 3천만 원이 세무당국에 척발되어 증여세 600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그 돈은 딸아이 집 보일러 고치고 아이들 학원비 주려고 보낸 건데. 부모가 자식을 돕는 마음까지 세금으로 물려야 한다니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하지만 세금은 감정이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부과됩니다. 경상북도 구미에 사는 83살 이명호 할아버지는 내가 평생 모은 돈을 자식에게 주는데 세금을 내야 한다니 이건 이중과세 아닌가? 라며 분통을 터뜨리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가족 간 자금 이전도 하나의 경제적 거래로 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법과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국세청에 있을 때 알게 된 안전한 자금 관리 원칙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모두 합법적이며 세무서에서도 인정하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원칙, 현금 감시 체계의 함정과 안전한 활용법. 일반 시민들은 모르는 무서운 현금 감시 체계가 이미 가동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을 하면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이 제도는 원래 돈 세탁이나 불법 자금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일반 국민들의 세금 추징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국세청은 매년 이런 현금 입출금 조사만으로 2조 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76살 김미영 할머니는 은행에서 내 돈 찾는 것도 누가 감시한다는 게 정말 불쾌해요. 많은 분들이 이런 감시 체계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현금 거래가 계좌 이체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계좌 이체보다 현금 거래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금 거래는 출처와 용도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73살 박순옥 할머니는 아들에게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줬는데 아들이 은행에 입금하면서 세무조사를 받게 됐어요. 현금으로 줬지만 결국 입금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특히 놀라운 것은 은행 직원들이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을 자체 판단으로 보고한다는 점입니다. 1,000만 원 미만이라도 반복적인 패턴이 의심되면 얼마든지 보고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75살 정경숙 할머니는 은행 창구 직원이 자꾸 돈의 용도를 물어보길래 이상했는데 알고 보니 의심거래 보고 때문이었어요. 심지어 은행 직원이 의심 거래를 보고하지 않으면 금감원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은행 직원들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거래는 무조건 보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82살 이영수 할아버지는 요즘 은행에 가면 현금 찾는데도 10가지도 넘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실무적으로는 연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시 의심 거래로 보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천에 사는 74살 김영철 할아버지는 연금 모아둔 돈 4천만 원을 한꺼번에 찾았더니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82살 박명호 할아버지는 매일 900만 원씩 3일 연속 출금하다가 의심거래로 보고되어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나도 내 돈 내가 쓰는데 이렇게 감시받아야 하나 라며 답답해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루 999만 원씩 여러 날에 걸쳐 입출금하는 스머핑 패턴도 의심거래로 보고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현금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여러 은행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동일 은행에서 하루 1,0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자동 보고되지만 다른 은행 간에는 정보가 즉시 공유되지 않습니다. 국민은행에서 900만 원, 신한은행에서 900만 원을 출금하면 각각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부산에 사는 80살 최영희 할머니는 여러 은행을 이용하니 편하고 안전하더라고요. 물론 너무 자주 반복적인 패턴을 보이면 의심 거래로 보고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전후에는 현금 입출금을 완전히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일 2주 전부터 잔금일 2주 후까지는 현금 거래를 피하세요.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80살 정호영 할아버지는 아파트 계약하고 나서 목돈을 찾았더니
바로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상속이 발생한 전후에도 현금 출금은 매우 위험합니다. 국세청은 상속일로부터 1년 내 2억 이상, 2년 내 5억 이상 현금 출금은 추정상속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8살 이정숙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현금을 좀 찾았더니 그것도 상속재산이라며 세금을 물리더라고요. 이런 정보들은 일반 세무사들도 잘 알려주지 않는 국세청 내부의 실무 지침입니다. 대구에 사는 84살 박명수 할아버지는 세무사에게 수백만 원 주고 물어봐도 이런 핵심 정보는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정보들을 활용해 보시겠어요? 두 번째 원칙, 가족 간 계좌 이체의 안전한 관리법. 가족 간 계좌 이체는 언제든 세무조사에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계좌 이체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말은 납세자인 여러분이 이체 사유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입증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광주에 사는 75살 김영수 할아버지는 평생 세금 꼬박꼬박 내고 살았는데 자식에게 돈 보낸 것까지 의심받으니 정말 서글프더라고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감정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과거 8년에서 9년 전 거래까지 소급 조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충청남도 아산에 사는 76살 한미경 할머니는 7년 전에 보낸 돈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았어요. 그때 거래 내역은 이미 다 잊어버렸는데. 특별히 주의해야 할 상황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자녀 신혼집 구매 자금 지원은 매우 위험합니다. 증여 신고 없이 지원할 경우 자금 출처 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78살 정경호 할아버지는 아들 결혼한다고 집 살 돈을 좀 보태줬더니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말 당황스러웠죠.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돈을 보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거래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81살 이상호 할아버지는 이체할 때마다 메모란에 정확한 용도를 적었더니 세무조사에서 큰 도움이 됐어요. 이체 메모에는 5월 생활비, 6월 병원비, 전세, 보증금 일부 같이 구체적인 용도를 명시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용도에 맞게 실제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없이 가족을 돕는 5가지 핵심 원칙. 요즘 정부가 왜 세무조사를 그렇게 강화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바로 세수 부족 때문입니다. 최근 2년간 무려 90조 원에 가까운 세수 펑크가 발생했습니다. 그야말로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국가 살림살이가 파탄 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정부는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울산에 사는 78살 김영호 할아버지는 뉴스에서 세금 부족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철렁한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불안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정부가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수록 국민들의 세금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특히 올해 5월부터 시행되는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 들어보셨나요? 이 제도는 세무원이 추징한 세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니 세무공무원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81살 박정수 할아버지는 세무서 직원이 내 통장을 들여다보는데 이제는 포상금까지 받는다니 정말 무섭다. 과거에는 세무공무원들이 그저 직무를 수행하는 차원이었다면 이제는 개인적인 경제적 이득까지 걸려 있어 더욱 적극적으로 세금을 추징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이제 세무공무원들은 여러분의 세금 내역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것입니다. 어떤 세무공무원은 이 포상금을 받기 위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무조건 세금을 추징할 것입니다. 국세청 내부에서는 의심스러운 거래는 일단 과세하고 나중에 납세자가 입증하도록 하라는 실무 지침이 있다고 합니다.
제 동료 중 한 명은 퇴직 전 마지막 해에 포상금만 1,5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금 추징에 대한 인센티브가 커진 것이죠. 예전에는 타협의 여지가 있었지만 이제는 훨씬 더 엄격한 과세가 예상됩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대전 유성구에 사는 76살 최영자 할머니는 딸에게 보낸 3천만 원이 세무당국에 척발되어 증여세 600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그 돈은 딸아이 집 보일러 고치고 아이들 학원비 주려고 보낸 건데. 부모가 자식을 돕는 마음까지 세금으로 물려야 한다니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하지만 세금은 감정이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부과됩니다. 경상북도 구미에 사는 83살 이명호 할아버지는 내가 평생 모은 돈을 자식에게 주는데 세금을 내야 한다니 이건 이중과세 아닌가? 라며 분통을 터뜨리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가족 간 자금 이전도 하나의 경제적 거래로 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법과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국세청에 있을 때 알게 된 안전한 자금 관리 원칙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모두 합법적이며 세무서에서도 인정하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원칙, 현금 감시 체계의 함정과 안전한 활용법. 일반 시민들은 모르는 무서운 현금 감시 체계가 이미 가동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을 하면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이 제도는 원래 돈 세탁이나 불법 자금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일반 국민들의 세금 추징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국세청은 매년 이런 현금 입출금 조사만으로 2조 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76살 김미영 할머니는 은행에서 내 돈 찾는 것도 누가 감시한다는 게 정말 불쾌해요. 많은 분들이 이런 감시 체계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현금 거래가 계좌 이체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계좌 이체보다 현금 거래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금 거래는 출처와 용도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73살 박순옥 할머니는 아들에게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줬는데 아들이 은행에 입금하면서 세무조사를 받게 됐어요. 현금으로 줬지만 결국 입금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특히 놀라운 것은 은행 직원들이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을 자체 판단으로 보고한다는 점입니다. 1,000만 원 미만이라도 반복적인 패턴이 의심되면 얼마든지 보고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77살 정경숙 할머니는 은행 창구 직원이 자꾸 돈의 용도를 물어보길래 이상했는데 알고 보니 의심거래 보고 때문이었어요. 심지어 은행 직원이 의심 거래를 보고하지 않으면 금감원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은행 직원들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거래는 무조건 보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82살 이영수 할아버지는 요즘 은행에 가면 현금 찾는데도 10가지도 넘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실무적으로는 연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시 의심 거래로 보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84살 박명호 할아버지는 매일 900만 원씩 3일 연속 출금하다가 의심거래로 보고되어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나도 내 돈 내가 쓰는데 이렇게 감시받아야 하나? 이처럼 하루 900만 원씩 여러 날에 걸쳐 입출금하는 스머핑 패턴도 의심 거래로 보고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현금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여러 은행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동일 은행에서 하루 1,0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자동 보고되지만 다른 은행 간에는 정보가 즉시 공유되지 않습니다. 국민은행에서 900만 원, 신한은행에서 900만 원을 출금하면 각각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부산에 사는 80살 최영희 할머니는 여러 은행을 이용하니 편하고 안전하더라고요. 물론 너무 자주 반복적인 패턴을 보이면
의심 거래로 보고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전후에는 현금 입출금을 완전히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일 2주 전부터 잔금일 2주 후까지는 현금 거래를 피하세요.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76살 정호영 할아버지는 아파트 계약하고 나서 목돈을 찾았더니 바로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상속이 발생한 전후에도 현금 출금은 매우 위험합니다. 국세청은 상속일로부터 1년 내 2억 이상, 2년 내 5억 이상 현금 출금은 추정상속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2살 이정숙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현금을 좀 찾았더니 그것도 상속 재산이라며 세금을 물리더라고요. 이런 정보들은 일반 세무사들도 잘 알려주지 않는 국세청 내부의 실무 지침입니다. 대구에 사는 84살 박명수 할아버지는 세무사에게 수백만 원 주고 물어봐도 이런 핵심 정보는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정보들을 활용해 보시겠어요? 두 번째 원칙, 가족 간 계좌 이체의 안전한 관리법. 가족 간 계좌 이체는 언제든 세무조사에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계좌 이체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말은 납세자인 여러분이 이체 사유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입증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광주에 사는 75살 김영수 할아버지는 평생 세금 꼬박꼬박 내고 살았는데 자식에게 돈 보낸 것까지 의심받으니 정말 서글프더라고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감정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과거 80에서 9년 전 거래까지 소급 조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충청남도 아산에 사는 76살 한미경 할머니는 7년 전에 보낸 돈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았어요. 그때 거래 내역은 이미 다 잊어버렸는데. 특별히 주의해야 할 상황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자녀 신혼집 구매 자금 지원은 매우 위험합니다. 증여 신고 없이 지원할 경우 자금 출처 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78살 정경호 할아버지는 아들 결혼한다고 집 살 돈을 좀 보태줬더니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말 당황스러웠죠.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돈을 보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거래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81살 이상호 할아버지는 이체할 때마다 메모란에 정확한 용도를 적었더니 세무조사에서 큰 도움이 됐어요. 이체 메모에는 5월 생활비, 6월 병원비, 전세, 보증금 일부 같이 구체적인 용도를 명시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용도에 맞게 실제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1 김순자 할머니는 손자의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을 송금했다가 증여세 부과 고지서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손주 결혼한다고 보태주는 것도 세금을 내야 한다니. 이런 사례들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합법적으로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잘 기억해 두세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적절한 증빙 자료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체 시 구체적인 용도를 명시하세요. 5월 이자, 원금 일부 상환, 카드값, 정산 등 명확한 메모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 이체할 때 송금인과 수취인이 모두 볼 수 있는 메모란에 정확한 용도를 기재하는 것은 생각보다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인천 서구에 사는 74살 정영수 할아버지는 매달 딸에게 생활비로 70만 원을 보내면서 항상 월 생활비 지원이라고 메모를 남겼습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이 메모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도움이 되었네요. 또한 문자 메시지나 메시지 앱으로 거래,
목적과 내용이 담긴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돈을 보내기 전에 이번 달 생활비 보낼게, 병원비 도와줄게 같은 대화를 나누고 이를 저장해 두는 것이죠. 이런 간단한 증거가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차용증과 상환 내역서는 최소 5년 이상 모든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종이 서류는 물론 전자문서로도 꼼꼼히 관리하세요. 경상남도 김해시에 사는 78살 박영희 할머니는 모든 금융거래에 관한 서류를 정리하는 전용 파일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덕분에 세무조사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체 메모가 찍힌 통장 내역을 프린트하여 보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디지털 시대라고 해도 종이 증빙은 여전히 강력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울산 남구에 사는 80살 이명자 할머니는 자녀에게 보내는 모든 송금 후 통장 정리를 해서 출력해 보관했습니다. 이 자료들이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이러한 증빙자료 관리는 세무조사에서 여러분을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증거를 중시합니다. 여러분의 주장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더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평소에 이런 습관을 들여놓으면 훗날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원칙, 증여세 면제 한도의 현명한 활용법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증여세 면제 한도를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 재산 공제 한도는 10년 누적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부부간 재산 이전은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죠. 서울 관악구에 사는 82살 장수철 할아버지는 아내 명의로 5억 원을 이전하면서 증여 신고를 통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혜택이 있는 줄 몰랐어요. 성인 자녀나 부모님께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으니 이 한도를 잘 활용하세요.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73살 김영수 할아버지는 세 자녀에게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5천만 원을 증여하면서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니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런데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더 엄격해서 2천만 원까지만 면제됩니다. 손주나 미성년 자녀에게 주는 증여는 더 적은 금액만 면제되니 주의하세요. 전라남도 여수에 사는 79살 이정숙 할머니는 15살 손녀에게 3천만 원을 증여했다가 1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미성년자와 성인의 한도가 다른 줄 몰랐어요. 형제 자매나 기타 친족에게는 1천만 원까지만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형제간 증여는 가장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니 특히 주의하세요. 강원도 춘천에 사는 75살 박순철 할아버지는 여동생에게 2천만 원을 송금했다가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친형제인데도 이렇게 엄격하군요. 그렇다면 실제로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예를 들어 자녀에게 1억 5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5천만 원 공제 후 남은 1억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죠. 하지만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올라가니 주의하세요.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무신고 시에는 전체 금액의 20% 가산세까지 추가되니 절대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금을 아끼려다 더 큰 세금을 내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습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81살 장영수 할아버지는 손자들에게 각각 2천만 원씩 증여했다가 신고를 잊어 가산세를 포함해 1,200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신고만 제때 했어도 하지만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똑똑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분할 증여 전략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살 때 2천만 원, 11살 때 2천만 원, 21살 때 5천만 원, 31살 때 5천만 원을 증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총 1억 4천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증여하면 상당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일찍 증여한 돈이 5% 연익률만 가정해도 자녀가 성인이 될 때쯤 2억 원 이상으로 자산이 성장한다는 점입니다. 복리의 마법은 정말 대단합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그 혜택은 더욱 커집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76살 윤미경 할머니는 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계획적으로 증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손녀는 25살이 되었고 할머니가 증여한 돈은 원금의 3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세금도 안 내고 돈도 불어나고 일석이조였어요. 여기서 제가 알려드릴 국세청 내부에서도 잘 모르는 꿀팁이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는 10년마다 리셋됩니다. 즉 2015년에 5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2025년에는 다시 5천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다시 생긴다는 점을 잘 활용하세요. 서울 마포구에 사는 80살 이철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활용해 자녀에게 총 2억 원 가까이를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었습니다. 기다림의 미학이 이런 것이구나. 조금 불편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세우면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공동으로 증여하면 2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5천만 원씩 자녀에게 증여하면 총 1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것이죠. 부부가 함께 계획하면 증여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77살 박춘자 할머니와 80살 최영호 할아버지 부부는 손주에게 결혼 자금으로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계획하여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손주를 도울 수 있었죠. 부부가 힘을 합치니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어 좋네요. 네 번째 원칙인 차용증 활용으로 세금 부담 줄이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액 자금 지원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차용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도 인정하는 합법적인 방법이지만 많은 분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용증만 제대로 작성해도 수억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차용증 작성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금액은 반드시 숫자와 한글을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이라면 반드시 금 1억 원정이라고 표기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80살 김영호 할아버지는 차용증에 금액을 숫자로만 기재했다가 나중에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작은 실수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구나라고 후회하셨죠. 이런 실수는 간단한 주의만으로도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법정 이자율인 4.6%에서 6%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너무 낮은 이자율은 국세청에서 증여로 간주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실제로 이자를 받을 의향이 없더라도 법적으로는 적정 이자율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청남도 아산에 사는 79살 박영준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이자율을 1%로 너무 낮게 설정했다가 세무서로부터 실질적인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하고 아쉬워하셨습니다. 상환 계획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025년 6월부터 매월 15일에 원금 50만 원과 이자 상환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측의 서명과 날짜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본과 사본으로 나눠 각자 보관하고 가능하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은 법적 효력을 훨씬 더 강화해 줍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83살 최명자.
할머니는 모든 차용증에 공증을 받아두어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번거롭게 느껴졌지만 나중에 보니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경상남도 김해시에 사는 76살 이정숙 할머니는 아들에게 3억 원을 이체한 후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작성된 차용증과 정기적인 이자 납부 증명을 통해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졌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말 다행이었어요 라며 안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차용증은 정말 강력한 세금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2억 1,700만 원까지는 법적으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국세청이 인정하는 특별 조항으로 친족 간 일정 금액까지는 이자 없이 빌려주더라도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각각 2억 1,700만 원씩 차용 시 총 4억 3,400만 원까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양가 부모 모두 활용한다면 최대 8억 원 이상도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습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78살 강영철 할아버지 부부는 이 방법을 활용해 자녀에게 4억 원 가까이를 세금 없이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라며 기뻐하셨죠. 단 이 경우에도 원금 분할 상환으로 차용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 기준으로 매월 50만 원씩 상환하는 증거를 남기세요. 실제로 돈을 갚지 않더라도 형식적으로는 상환 과정이 진행되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75살 정경숙 할머니는 무이자 차용 방식으로 손주에게 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매월 적은 금액이라도 상환 기록을 남겨 세무서로부터 아무런 문제 제기를 받지 않았죠. 작은 노력으로 큰 세금을 아낄 수 있었어요 라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5번째 원칙, 목적 명확화로 안전하게 지원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비와 의료비 지원은 가족 간 자금 이동에서 가장 안전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방법을 잘못 활용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녀 등록금을 지원할 때는 절대 자녀 계좌로 송금하지 마세요. 반드시 학교 계좌로 직접 송금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생활비가 아닌 교육비로 명확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80살 문영수 할아버지는 손주 대학 등록금을 학교에 직접 납부함으로써 600만 원의 증여세를 절약했습니다. 작은 방법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었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78살 김정희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손자 대학 등록금을 손자 계좌로 보냈다가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음 학기부터는 학교로 바로 납부하니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이처럼 송금 경로 하나만 바꿔도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 역시 가족 계좌로 보내지 말고 병원 계좌로 직접 납부하세요. 이렇게 하면 납입 증명서를 통해 생활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광주 서구에 사는 79살 한명자 할머니는 남편의 큰 수술비를 아들이 직접 병원에 납부하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덕분에 3천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가 증여세 없이 처리될 수 있었죠. 대구 수성구에 사는 80살 박순철 할아버지는 아내의 치료비 2천만 원을 딸이 부담했는데 병원에 직접 납부하도록 알려줬더니 세금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이처럼 의료비는 직접 의료기관에 납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혼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장이나 신혼여행사 등의 직접 비용을 지불하면 목적이 명확해져 증여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81살 정순옥 할머니는 손녀 결혼식 비용을 예식장에 직접 지불했더니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됐어요 라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녀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직접 은행에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5살 이명수 할아버지는 아들 집 대출이자를 매월 은행에 직접 납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 세무서에서 전혀 문제 삼지 않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교육비, 의료비, 결혼 비용 등은 목적이 명확한 지출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직접 해당 기관에 납부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계좌를 통하지 않고 최종 목적지에 직접 송금하는 습관을 들이면 세금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런 지출에 대한 증빙 자료를 보관하는 것입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76살 최영희 할머니는 손자 학비 관련 영수증과 입학 서류를 모두 보관해뒀더니 세무조사 때 큰 도움이 됐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육비나 의료비 납부 증명서, 입학 서류, 진단서 등을 꼼꼼히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녀의 전세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할 때도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계약서상 증여자로 이름을 올리거나 공증된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사는 83살 박명호 할아버지는 딸 집 전세금 2천만 원을 지원했는데 공증된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니 세무조사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라고 조언하셨습니다. 학원비나 과외비도 직접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사는 79살 김순자 할머니는 손주 영어 학원비를 손주 엄마에게 주지 않고 학원에 직접 납부했더니 세금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학자금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북도 구미에 사는 80살 이정호 할아버지는 손녀 미국 유학자금을 학교로 직접 송금했더니 증여세 걱정 없이 지원할 수 있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외 학교로 직접 송금하면 교육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차량 구입비도 직접 자동차 딜러나 판매점에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74살 정영수 할아버지는 아들 차 살 때 자동차 회사에 직접 돈을 냈더니 증여세 부과되지 않았어요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은 금융자산 안전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큰 금액은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85살 장명숙 할머니는 2억 원을 4개 은행에 나눠서 예금했더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 출금 시 가족에게 자동 알림 설정을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산 남구에 사는 78살 최병철 할아버지는 100만 원 이상 출금되면 딸에게 알림이 가도록 설정해 놨어요. 덕분에 보이스피싱 사기를 막을 수 있었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개월마다 모든 금융 상품을 전수 점검하는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82살 한영자 할머니는 정기적으로 금융 상품을 점검하며 만기일과 이자율을 확인하는데 이렇게 하니 불필요한 손실이 없어요 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울산 남구에 사는 84살 강병철 할아버지는 손자의 대학 등록금으로 3천만 원을 손자 계좌로 이체했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손자가 그 돈으로 등록금을 낸 증명서를 제출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학교로 보냈으면 이런 번거로움이 없었을 텐데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애초에 학교 계좌로 직접 이체했다면 이런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알아두면 좋은 방법은 신탁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신탁은 증여세를 최소화하면서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특히 은행의 가족 신탁 상품을 이용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 신탁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산을 한 번에 이전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분배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에 사는 80살 이상호 할아버지는 신탁을 통해 10년에 걸쳐 자산을 나눠주니 세금을 7천만 원이나 절약했어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둘째, 자녀가 아직 경제적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면 신탁을 통해 계획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합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77살 정미경 할머니는 아직 경제
관념이 부족한 손주를 위해 신탁을 활용하니 안심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신탁 재산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자녀의 이혼이나 채무 문제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81살 김영철 할아버지는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도 신탁해둔 재산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서 마음이 놓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76살 이민호 할아버지는 두 자녀에게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을 증여하려다가 8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에 크게 놀라셨습니다. 그 많은 세금을 내려니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족 신탁을 활용해 10년에 걸쳐 분배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결과 세금을 3천만 원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5천만 원이나 절약했으니 정말 큰 혜택이었죠. 라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이처럼 신탁은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신탁 설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를 방문하셔서 가족 신탁 상담을 받아보세요. 최근에는 많은 금융기관에서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신탁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1억 원 정도부터 시작할 수 있으며 수수료도 생각보다 합리적인 편입니다. 목적이 명확한 자금 이동은 증여세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교육, 의료, 주거 등 기본적인 생활 필수 영역에서는 국세청도 가족 간 지원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정확한 방법으로 해야 안전합니다. 항상 중간 경유지를 거치지 말고 최종 목적지로 직접 송금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런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큰 방패가 될 것입니다. 안전한 자산 관리와 세금 걱정 없는 노후 준비. 오늘 배운 내용들을 실천하시면 세금 걱정 없는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국세청에서 35년간 근무하며 직접 겪은 경험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어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국세청 내부의 실무 경험입니다. 많은 세금 전문가들도 실무 경험이 부족해 이런 핵심 정보를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84살 박명수 할아버지는 수백만 원을 주고 세무사와 상담했는데도 이런 구체적인 방법은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이처럼 실무적인 세금 전략 방법은 국세청 안에서 오랜 시간 일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특별한 노하우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요약하자면 가족 간 자금 이동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증빙 자료 관리입니다. 차용증, 이체 메모, 통장 내역, 메시지 대화 내용 등 모든 증거를 철저히 관리하세요. 이것이 세무조사에서 여러분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부산에 사는 76살 김영호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이런 서류 관리가 번거롭게 느껴졌는데 세무조사를 받고 나니 그 가치를 정말 절실히 깨달았어요. 작은 습관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분산 관리입니다. 동일 은행에서 하루 1,000만 원 이상 거래는 피하고 증여도 10년 단위로 분산하세요. 대구에 사는 81살 이정숙 할머니는 한꺼번에 큰 돈을 주려다가 세금 폭탄을 맞을 뻔했어요. 나눠서 주니 세금 걱정 없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었죠. 큰 금액을 한 번에 움직이는 것은 마치 폭풍 후 속에 배를 띄우는 것과 같습니다. 위험이 너무 크지요. 하지만 작은 금액으로 나눠서 움직이면 잔잔한 호수에서 배를 타는 것처럼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금은 학교 계좌로, 병원비는 병원 계좌로 직접 납부하세요. 광주에 사는 73살 정순래 할머니는 손주 대학 등록금을 직접 학교로 보냈더니 세무서에서 전혀 문제 삼지 않더라고요. 이처럼 목적이 명확한 자금 이동은 세무 당국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교육비와 의료비처럼 필수적인 생활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최대한 활용하세요.
인천에 사는 82살 한순자 할머니는 병원비를 손주 계좌로 보내지 않고 병원으로 직접 납부했더니 세금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네 번째로 법적 허용 한도를 정확히 활용하세요.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등 공제 한도를 잘 활용하세요. 충청남도 천안에 사는 76살 최병호 할아버지는 공제 한도를 정확히 알고 나니 세금 없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금액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러한 공제 한도는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니 이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현명한 재산 관리의 기본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74살 이명자 할머니는 배우자와 함께 공제 한도를 활용해서 자녀에게 1억 원을 세금 없이 줄 수 있었어요. 다섯 번째 차용증 활용법을 숙지하세요.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활용하세요. 서울 노원구에 사는 83살 정영수 할아버지는 차용증만 제대로 작성했을 뿐인데 7천만 원의 세금을 절약했어요. 정말 놀라운 효과였죠. 차용증은 작성법만 잘 알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금액은 숫자와 한글을 함께 표기하고 적절한 이자율과 상환 계획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전라북도 전주에 사는 75살 박영미 할머니는 차용증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알고 난 후부터는 모든 가족 간 큰 금액 거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주도 서귀포시에 사는 80살 황미경 할머니는 이런 방법들을 철저히 지켜 5억 원의 자금을 가족들에게 세금 없이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지만 차근차근 실천하다 보니 어느새 습관이 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1억 원이 넘는 세금을 절약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들은 모두 국세청도 인정하는 완벽히 합법적인 방법들입니다. 탈세가 아닌 절세이기 때문에 전혀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85살 이상철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이런 방법들이 혹시 불법이 아닐까 걱정했는데 세무사에게 확인해 보니 모두 합법적인 방법이더라고요. 이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도 세금 걱정 없는 안전한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겠어요? 세금 문제는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78살 김영자 할머니는 처음엔 세금 문제가 너무 복잡하게 느껴졌는데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평생 일하며 모은 소중한 재산, 그 돈을 누구에게 물려줄 건가요? 당연히 사랑하는 가족들이겠죠? 그런데 그 돈의 30%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정말 억울하지 않으세요? 대전에 사는 84살 박명자 할머니는 평생 모은 돈인데 내 자식에게 주는데도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야 한다니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마음의 부담을 안고 계실 겁니다. 아이고, 우리 자식들한테 3억 주려고 했는데 세금 때문에 2억밖에 못 주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75살 정수길 할아버지는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큰 세금을 내지 않았을 텐데.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그런 아쉬움을 남기지 않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은 내야 합니다. 하지만 낼 필요 없는 세금까지 내라는 법은 없습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은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부산에 사는 87살 한영자 할머니는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하지만 불필요하게 많이 내는 건 현명하지 못한 일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준비는 일찍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갑자기 큰 금액을 이동시키려다 세금 폭탄을 맞는 것보다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 조금씩 실행해 나가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3살 박정호 할아버지는 세금 문제는 미리 준비하면 쉽게 해결되는데 급하게 서두르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매월 조금씩 규칙적으로 자녀에게 돈을 보내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이체 메모의 용도를 정확히 적어보세요. 5월 생활비, 6월 아이들 학원비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 돈이 실제로 그 용도로 사용된 증빙을 함께 모아두세요.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울산에 사는 80살 최영희 할머니는 이체할 때마다 메모를 남기는 습관을 들이니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큰 도움이 됐어요. 혹시 자녀에게 수천만 원 이상의 큰 돈을 보낼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차용증을 작성해 보세요. 법정 이자율을 적용하고 상환 계획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 계획대로 상환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세요. 이런 작은 노력이 수천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79살 이명호 할아버지는 차용증 하나로 6천만 원의 세금을 절약했어요. 정말 놀라운 효과였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준비금, 이 소중한 자산이 불필요한 세금으로 줄어들지 않도록 오늘 배운 방법들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82살 김순자 할머니는 이런 방법들 덕분에 아이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정말 기뻐요. 그리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개인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영상 설명란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재정 건강을 위해 제가 항상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충주에 사는 74살 박영수 할아버지는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아보니 내 상황에 맞는 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 수 있었어요. 세금의 무게로 짓눌린 여러분의 어깨가 조금이나마 가벼워지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35년간의 국세청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많은 분들의 재정 건강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80살 정영철 할아버지는 이 영상 한 편을 본 것이 세무사에게 수백만 원을 주고 상담받은 것보다 더 큰 도움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나이가 들수록 재정적인 안정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모아둔 자산으로 생활해야 하니까요. 그렇기에 우리가 평생 모은 자산이 불필요한 세금으로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86살 한미영 할머니는 노후에는 수입이 없으니 가진 돈을 잘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부모와 조부모로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세금 때문에 반감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세금 때문에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이 줄어든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손실입니다. 경상북도 구미에 사는 78살 최순자 할머니는 자식 돕는 게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인데 세금 때문에 그 기쁨이 반감되면 정말 속상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이 중요합니다. 이 방법들은 탈세가 아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최소화하는 전략입니다. 국세청에서도 인정하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절세 방법입니다. 광주에 사는 79살 이정호 할아버지는 이런 방법들이 모두 합법적이라니 안심하고 실천할 수 있어 좋았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것은 이미 더 나은 재정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제 이 지식을 실천에 옮기는 것만 남았습니다. 대구에 사는 84살 김영수 할아버지는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바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세금 문제는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오늘 배운 내용들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간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세금 걱정 없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부산 수영구에 사는 76살 박명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지만
하나씩 실천해 보니 생각보다 쉬웠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73살 정순영 할머니는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했더니 모두 정말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상속세를 합법적으로 줄이는 더 자세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세금 걱정 없는 든든한 재정으로 더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